자, 24번에 보시면 1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 1억 원을 융자받은 경우에 첫 해 상환하게 되는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리금 균등 분할은요 시험상에서 자주 잘 등장을 안 하죠. 이게 원리금 구하는 건데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요, 자당상수를 곱하면은 원리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융자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자가 나오는데, 통상 첫 해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같아요. 융자금하고 융자잔금. 그러니까 원리금 구해서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남는 게 원금이죠. 네, 그러면 1억 원을 빌렸는데요, 저당상수 주죠. 0.1770이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1770만 원 나오죠. 근데 1억 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억에 12%는 얼마겠어요? 1200이죠. 그러면 남는 게 원금이죠.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570. 그죠? 자, 25번에 보시면 저당의 유동화를 둘 수 있는데요. 저당의 유동화가 이루어질 때 1차 시장이 있고 몇 차 시장이 있어요. 1차 시장은 뭐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자금 수요자하고 금융기관 사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발생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대출해 주니까는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당권의 형성 시장, 발행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투자자하고요, 2차 대출 기간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투자자에게 증권을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자금을 1차 시장에 조달해 주는,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주택 자금에 대한 무슨 시장? 공급 시장. 역할은 기본적으로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그 5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차 저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와 융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게 되니까 주택담보대출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는요, 대출자인 금융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나 공급자들에게 자금을 제공을 해서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만약에 금융기관이 있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은요, 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뭐를 받아서 예금을 수신을 해서 불특정 고객에게 뭐를 해주겠어요? 네, 대출을 해주는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단기 자금이고요, 이거는 장기 자금으로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간이 안 맞죠.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걸리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대출을 해주게 되면 금융기관은 뭐를 갖고 있어요? 저당권을 확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을 매매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현금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찾으려면 주고, 대출 필요하면 추가로 대출해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기 쉽게 해서 이거죠. 금융기관에서 한 1000억을 만들어요. 1인당 1억씩 대출을 해줘요, 융자. 그러면 1억짜리 저당권이 1000개가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저당권이니까 이건 채권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뭘 할 수 있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1000억의 돈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대출을 해주거나, 그럼 다시 또 1000개 저당권 생기면 또 팔면 현금 1000억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저당의 유동화의 가장 이제 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틀린 건 3번이겠죠.
민간주택자금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차입자의 소득 수준, 주택규모, 대출금의 기간 이런 거랑 구별 없이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게 틀렸겠죠. 대출금리는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차입자의 신용상태라든가 또는 은행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가산금리 정하는 건요. 은행마다 틀리고 지점마다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는요. 묶어서 보셨을 때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면 답은 2번이죠. 저당채권 유동화제도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대시키죠. 계속 저당채권을 확보했으면 팔면 다시 또 현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에 보면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차 저당대출시장은 특별 목적 회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특별 목적 회사의 역할을 유동화 중개인의 역할을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차입자들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죠. 전세 보증 제도도 하죠. 주택연금 보증도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26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2번. 제가 볼 때는 26번은 뭐 그냥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25번도 마찬가지고요. 24번은 뭐 틀려도 좋다 이거죠. 계산 문제니까. 맞추면 더 좋은 거고. 예. 27번에 가시게 되면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로 짝지어진 걸 물어봤죠. 예. 근데 거기서 보시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들어가죠. 근데 주택도시기금 관리는 누가 해요? 주택도시기금 관리는. 그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이 주택도시기금을 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가 대출해주는 그런 업무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중은행들에게 다시 뭐를 주는 거예요? 재위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시다 보면은 은행에 가게 되면 이 명패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주택도시기금 취급 점포 이렇게 돼 있다고요. 시중은행들에게. 그 다음에 토지은행 계정관리는 누가 하겠어요? 이건 토지주택공사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니은이 일단 주택도시기금 관리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1번 답이 안 되고요. 4번 답이 안 되고 5번 답이 안 되죠. 니은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디귿이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답은 자연스럽게 3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주택금융공사가요. 학자금 대출 채권을 평가하고 또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사할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얘네가 이 학자금 대출 채권도 관리했는데 그는 지금은 한국장학재단에다가 그 관리 업무는 이쪽으로 이관을 했고요. 다만 이 채권에 대한 발행 또는 평가 심사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박스 문제에서 이렇게 기억 니은 나오면은 다 풀고 지문에서 답 찾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를 풀고 밑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순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이건 틀리기도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맨날 여기다가 자가관리 써주고 위탁관리 써준 다음에 자가관리의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이렇게 써주죠. 그리고 이게 서로 크로스 된다고 설명한 거죠. 얘는 기밀 유지가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가 안 돼요? 얘는 기밀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전문성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로스를 해서 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꼭 여기다가 하나 적어주면서 물어보죠. 종합적인 관리는 무슨 방식의 장점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죠?
꼭 물어봤잖아요. 무슨 관리? 자관리죠, 자관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건 자관리의 장점이죠. 자관리는 결국은 단독주택이라든가 소규모 건물을 관리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집의 관리는 여러분이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계약도 여러분이 하신 거고,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를 놓으면 세를 놓는 것도 여러분이 하실 거고, 그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손보실 거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관리가 나오면 무조건 맞춰줘야 되고요. 5번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유지관리 업무 수행 시에 대상 부동산의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지활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방적 유지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일대 이렇게 해줬죠. 예방적, 일상적, 대응적 유지활동이 있으면 얘가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방적 유지활동이. 자, 그 다음에 29번에 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중에서 이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은 답은 1번이겠죠. 시장 분석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을 분석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무슨 분석에서? 시장성 분석에서 전 단계에서 조사된 특정 부동산이 시장에서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게 되면 대상 지역의 부동산 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교통체계 등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무슨 분석? 그건 지역경제 분석이 되겠죠. 모든 수요 요인을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흡수율 분석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흡수율 분석. 이번에는 흡수율 분석은. 요거는 시장성 분석에서 전 단계에서 조사된 특정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때 흡수율 분석을 하죠.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이라고 얘기한 거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29번에는 이제 답이 1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번에 가시게 되면 이거 민간 개발 방식 한 거 기억하시나요? 민간 개발 방식에는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민간 개발 방식에는 종류가. 응?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지주 공동사업 안에 들어가면 공사비를 대물 변제해 주는 형도 있죠. 이걸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해 주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 놓고 여기쯤에다가 노란색 분필로 이렇게 하나 적어드리죠. 사업수탁 방식이 있다고. 사업수탁 방식은 사업 주체가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는 단순히 뭐만? 분양 대행 등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토지 신탁 개발은 사업 주체가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죠. 그럼 위탁자는 토지 소유자,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된다고 그랬죠. 이 방식에서만 형식적으로 뭐가 이전이 돼요? 예,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모두 조달을 해요. 건설자금도 얘네가 조달하고 관리도 얘네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구별하시면. 얘는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쓰인다고 그랬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 사업 위탁 또는 사업 수탁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부담하고요.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는 개발 부동산을 지주와 개발업자가 투입 자금 비율로 공유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요. 개발업자는 건설 자금을 대서 완성을 한 다음에 건물 가치와 토지 가치에 대한 비율이 있죠. 이거를 등가로 교환하는데 얘하고 1대1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는 별도의 특약상을 두고 조정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요.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것도 있죠. 그걸 우리가 혼합 방식이라고 그래요. 매수 또는 전면 매수 또는 매수 방식이 아니고요. 매수 또는 매수 방식은 전면 매수 방식은 이제 공영개발 방식이죠. 환지 방식은 토지구역 정리 사업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틀린 게 몇 번? 4번. 그 다음에 신차지 방식은요. 차지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거고요.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신차지 방식은 잘 등장을 안 하죠. 이 방식이. 근데 이 민간 개발 방식은 구별은 해 두셔야 돼요. 개발해서 어쨌든 간에 활용은 자주 하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아, 31번 같은 경우는요. 참고하셔도 되는데 뭐 틀려도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오르게 되면요. 토지 가격은 상승한다고 봐야겠죠. 토지에 대한 위험이 커지면 토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할인율이 커질 테니까.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사업 예정지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지대가 상승하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지 가격은 지대를 뭐로? 할인율로 할인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데요. 이 할인율에는 위험에 대한 대가도 반영이 돼야 안 돼요?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얘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얘하고는 비례 관계지만 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31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근래 그 입지론에서 이론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기 지금 32번에 나온 거는요. 예전에 15회 때 오래전 얘기죠. 그때 이 공업 입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이제 문제가 아마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원료지수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원료지수? 얘는 제품의 중량분의 현재 원료에 대한 중량의 크기를 지수로 나타낸 거죠. 1일 수 있고 1보다 클 수 있고 1보다 작을 수 있죠. 얘가 1이란 얘기는 중량이 불변인 산업이길 거고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1보다 크면 지금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료가 좀 더 중량이 많이 들어가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량이 감소하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원료산지로. 기억하시나요? 밑에 거는 1보다 작으면 중량이 어떻게 돼요? 이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시장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틀린 게 4번이겠죠. 원료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과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거 얘기했었죠. 우리가 뭐를 생산을 할 때 시멘트 1000kg를 우리가 1톤이니까 1000kg죠. 그럼 투입되는 원료가 석회석이잖아요. 그러면 석회석을 1톤을 투입하면 시멘트가 1톤이 안 나오죠. 원료 자체에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돼요? 많은 양을 투입을 해야 되죠.
그럼 1000분의 1200이면은 결론적으로 1.2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이 원료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산업이니까 어디로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원료 산지에서 무게를 줄여서 시장으로 수송하는 게 수송비의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중량이 증가하는 애들은요. 우리가 그때 콜라 얘기했었죠. 콜라를 100리터를 갖다가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원액은 뭐 한 2리터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뭐 한 5리터 들어간다 그럴까요? 나머지는 뭐로 채워지겠어요? 물로. 근데 물은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가 되니까. 그럼 100분의 5니까 0.05 나오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를 원액을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추가로 투입되니까 무게나 부피가 커지겠죠. 그런 애들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그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5번 같이요.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고요. 개발화된 산업의 경우에는 직접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직접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게 뭐 있겠어요? 자동차 산업, 석유 산업, 제철 산업 뭐 이러는 산업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지향 입지를 선호할 거고요. 노동 집약적인 것은 노동 지향 입지를 선호하겠죠. 그때 나왔던 거 뭐 인용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 유형은 A형이지만은 배열은 A형 배열은 아니에요. A형 배열은 여러분들 그 시험 목차상의 순서대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뭐 한두 개는 바뀔 수가 있는데 기본 배열은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A형 배열로 들어가시면 35번 이후로는 다 간평이에요. 35번 이후로 그렇게 배열을 해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35번서부터요 그 40번까지 가면 6문제거든요. 근데 간평이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40문제에서 40문제 15%면 6문제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배열을 해준다고요.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33번에 보면 화폐의 확률 모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개별 상점에 대한 이걸 효용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거리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마찰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마찰계수의 값은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매장 면적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개별 점포에 대한 뭐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개별 점포의 이 효용의 합계 있죠. 여기다가 개별 점포의 효용을 우리가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먼저 허프는 도시 지역 내 개별 점포가 몇 개까지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최대 7개까지.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7개까지의 점포를 다 구하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최대 많이 주는 게 몇 개까지 나왔어요. 3개. 그래서 각각의 효용을 구해봤더니 얘가 20, 얘가 30, 얘가 50 이렇게 구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효용의 합이라는 거는 20 플러스 30 플러스 얼마? 50분의. 만약에 A 점포의 효용을 구하라 그러면 2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20%. 만약에 B를 구하라 그러면 100분의 30이니까 3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하려고 그러면 다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거기 보면은 신규 매장은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5천인데 거리를 몇 킬로를 줬어요? 5km 줬죠. 그럼 5의 제곱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200 나오겠죠. 그죠? 기존 매장은 점포가 3,600평방미터죠.
3의 제곱이니까 9 나오겠죠. 그럼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400 나오겠죠. 4, 9, 36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A는 전체 중에 얼마가 나오겠어요?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만에 3분의 1이니까 5만 명 가겠죠. 전체 계산하려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6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6분의 2가 될 것이고 얘는 6분의 얼마? 4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뭐 바로 대입해서 하셔도 되죠. 자, 우리가 마케팅에서는요, 마케팅 전략에서 한 95% 이상이 거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만 구별하시면 하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나오면. 마케팅 전략은 몇 가지 있어요? 에? 이렇게 있죠. 자, 시장 점유는 수요자나 공급자 중에서 누가 중시한다 그랬어요? 공급자. 고객 점유는 수요자.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하고 누구 사이요? 공급자. 그래서 얘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관계 있죠. 예, 이거를 유도할 때 뭐를 매개 변수로 쓴다고 그랬어요? 예, 브랜드를 앞세워서.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건설사들에서 분양 계획은 없어도 꾸준하게 뭐는 광고해요. 예, 자사 제품의 브랜드는 계속 광고하잖아요. 참 거기가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조성됐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계속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쪽으로 입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노이즈 마케팅도 유도하죠.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고수화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 점유를 들어가면은 STP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4P 믹스 전략이 있다고 그랬죠. 4P 믹스 들어가면은 이렇게 재가 유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가 뭐예요? 제품. 가가 가격이겠죠. 이게 유통 경로가 되죠. 얘는 우리가 판매 촉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촉진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가 통상 줄여서 판촉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판매 촉진이거든요. 다 풀면. 그래서 이 촉진할 때 뭐가 판매 촉진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광고라든가 홍보라든가요. 인적 판매. 그다음에 경품 제공하는 거. 이게 다 판촉 전략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죠. 자사 제품을 소비해달라고. 그죠? 그러니까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기업들에서는 광고 계속 해야 하네요. 하는 거죠. 자사 제품에 대한 것을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죠? 여기 틀린 거는 2번이겠죠. 이게 예전에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뭐 난리 났던 거죠. 우리 보러 2개국 하란 얘기냐? 그래서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차별화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시장을 뭐 하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 세분하는 거고. 타겟팅 그래서 표적 시장. 포지셔닝 그래서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차별화. 여기는 용어 정도는 숙지는 하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게 되면요.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해서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를 차별화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제품 전략을 쓸 때 있죠. 요 제품에 대한 그 이미지 있죠. 제품에 대한 브랜드 있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것도 제품 전략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제품이 주어지는 이미지 자체가 제품의 가치를 결정을 해준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이키가 있고 짝퉁으로 너이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품의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가 훨씬 더 높게 쳐주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한 대로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명품 브랜드 중에서 대부분은 중국이라든가 인도 등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OEM 방식으로 해서. 그렇지만 그 브랜드만 놓고 봤을 때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비싸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이 무슨 전략이 있다? 제품 전략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격 원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최유 이용의 원칙이라는 것 하고요,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대체의 원칙, 얘네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변동의 원칙은 무슨 시점? 얘는 기능적 감가, 얘는 경제적 감가, 여기는 선방식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거만 해도 일단은 기억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건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관계를 판단하는 건 기여의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한정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거예요. 한정 가격은 지금 뭐 잘 안 쓰니까. 한정 가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 한번 해드렸었죠. 시장이 이해 당사자에게 한정됐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왜 도심 지역에 호텔과 쇼핑몰 사이에 있는 조그만 판잣집 하나 갖고 얘기를 한번 드렸었다고요. 시험에는 인용할 소지는 별로 없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고. 최소한 요거는 뭐 기억은 하셔야 돼요. 그죠? 기본적인 걸로. 그래서 35번에는 답이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또 공식처럼 그냥 갖고 가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선행이 지역 분석이죠. 여기서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판정을 하면 그걸 매개로 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우리가 판정하죠. 이게 이제 왜 선행을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냐면요. 여기가 둔산동에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게 단독 주거 지역이에요. 근데 둔산동에 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단독 주택 지역의 시세가 평당 한 2,500에서 한 3,000 한다고요. 그러면 얘가 나와줘야 돼요. 이 시세가. 이게 나와줘야지만 요 둔산동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요 부동산들의 무슨 가격이 구체적인 가격을 산출해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산출이 돼야 돼요. 가격 수준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토지 이용이 동질적이고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뭐를 공유한다고 그랬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뭐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거기 틀린 거는 4번이죠. 인근 지역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사례 자료의 수집이 어떻게 돼요? 용이하죠. 용이한데 가격 수준의 판정은 좀 어렵죠.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인근 지역은요, 도시나 농촌 같은 종합 형태의 지역사회보다 좁은 범위의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사회라는 게 뭐를 얘기했냐면 몇 개의 동을 아우르는 지역을 지역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으면 행정 단위로 구 단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그 대전에도 구가 한 4개인가 5개 있죠. 중구, 서구 그러면은 거기마다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 배출이 된다고요. 그게. 근데 실상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없다? 같은 동에 소재하면. 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같은 동에 소재하면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둔산동이 다 단독 주거로만 돼 있겠냐고요. 여기 나가 보시면 상가나 호텔 뭐 무지하게 많잖아요, 용도가. 그렇잖아요. 이게 이거보다도 범위가 훨씬 좁은 거예요. 인근 지역이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36번은 답이 4번이고요. 37번에 대한 것 있죠. 지난번에 우리 문제집 할 때도 했었고요. 틀린 것 하게 됐을 때 수업 시간에 혹시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수익 방식에서 무슨 가격을 구할 때요? 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죠. 그죠? 그런데 3방식을 보시게 되면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이 있죠. 얘는 자료가 과거에 있어요. 과거의 자료를 매개로 현재 가치를 도출하는 거고요. 수익 방식만 자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치 개념에 제일 부합되는 게 수익 방식이에요. 여기 있는 요 수익이라는 건요, 미래 수익이에요.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수익이에요. 미래 수익.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1번 지문에 수익환원법 적용 시 사용되는 순수익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1년간의 순수익 자료를 사용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지난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기초로 수익 가격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보면요. 과거에 건축된 빌딩에 건축비가 명확히 알려져 있더라도요. 여기에 바로 감가 수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 현재의 뭐를 구해서 제조다 원가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감가 수정을 해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죠. 그게 원가법의 사고죠. 아니 감가 수정을 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더하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또 틀렸다고 생각했네. 하여간 참 왜 그러냐면요. 감정평가도 원래 감평이 쉬워요. 감정이 왜 쉽냐면 감정평가는 딱 정해진 요 범주 안은 밖에 없어요. 이론이. 그 이상이 확대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경제나 투자나 금융은 유관 분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문제 내기가 참 좋아요. 근데 감평은 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쓸다 안 되니까 막 감정평가 규칙상에 용어 내고 막 그쪽으로 막 내는 거예요. 지금 이론도 잘 안 내고. 그러니까 계산은 안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좀 해주면 감평도 최소한 반타작은 할 수 있다니까요. 반타작은. 우리 저기 40번 같은 경우는 잘 푸시는 거잖아요. 그죠? 40번으로 점핑해 보면 40번은 틀린 게 4번이잖아요. 그죠? 우리 토지가치 뭐로 평가해요? 공시가 기준법으로.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그죠? 산림은 산지한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인목은 거래사례비용법. 소경목림은 뭐로 해요? 선원의 소원은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용법 쓴다고 그랬었죠. 과손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거래사례비용법. 과거의 동거 막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것만 알아도 40번은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간평이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것만 숙지가 돼 있으시면.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 38번에 보면요. 적산가액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정액법에서 구할 때는요. 7번은 1번이 답이고요. 예, 40번은 3번이 답이라고요. 3번. 예, 40번은 3번이요. 3번. 거기 보면 토지평가는요.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요. 공시가 기준법을 쓰면요. 비교 표준지에다가
시점 수정하고요. 지역 요인하고 그 다음에 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이렇게 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공시가 기준법이라는 거죠. 그럴 때 단초가 되는 거는 개별 공시가 아니라 뭐 표준지 공시가 기준한다는 얘기죠. 비교 표준지 가격을. 우리가 공장재단 뭐로 평가한다면 수익 환원법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수, 공수, 영수, 그 다음에 새로 막내가 저수라고 있다고 해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원가법에서 구할 때는요, 얘만 구하면 되는데요. 얘는 왜 얘만 구하면 가능하냐면요. 감가 누계액이 있잖아요. 감가 누계액이라는 게 매년의 감가액이 있죠.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되는데요. 정해법하고 정률법의 공통점은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과년수를. 거기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요. 준공후 몇 년이 경과했대요? 5년. 그러니까 5년 경과한 거잖아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죠. 얘만 구하면 바로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산가액이라는 것은요. 제주달 원가에서 뭐 빼는 거예요? 감가 누계액 빼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산정할 때 이미 제주달 원가 산정이 되죠. 우리 문제는 구하라고 돼 있는데요. 건평이 150평방미터잖아요. 근데 기준점 현재 평방미터당 제조달 원가가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 곱하기 150을 하게 되면 이게 3억이 나와요. 그죠? 자, 그렇고요. 거기 보게 되면 잔가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10%죠. 그럼 원래는 계산하려고 그러면 1-0.1을 하게 되면 1에서 0.1 빼면 남는 게 0.9잖아요. 그러면 3억에 대한 90%면 2억 7천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잔가율이 10%면 3억에 10%면 얼마겠어요? 3천이죠. 그러니까 3억에서 3천 빼면 돼요. 굳이 이 식으로 대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10% 나오면 제주도 원가에서 그냥 10% 공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에서 3천 빼면 2억 7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억 7천일 때 여기 있는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경과연수 플러스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안 주고요. 그냥 바로 줘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자 경과연수가 5년이고요.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35년이죠.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몇 년이라는 거예요? 40년. 그래서 2억 7천을요. 40으로 나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675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여기 5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675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5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3,375만 원 나와요. 그러면은 제조사 원가가 얼마였어요? 3억. 여기서 3,375만 원 빼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이 2번에 2억 6,625만 원 이렇게 나와요. 답이 2번입니다. 근데 실전에 가시면 이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675만 원 나온다는 거죠. 매년의 감가액이. 그러면 경과연수가 몇 년이니까요? 5년. 그럼 675 곱하기 5 하면은 3,375만 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실전에는요. 그냥 이거 얼마로 주냐면 40으로 줘요. 그리고 제조달 원가도 이렇게 구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줘요. 그냥. 그렇게 해도 맞추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왜? 여기를 거의 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주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표준지 39번에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구할 때 이런 얘기예요. 비교 표준지에다가요. 시점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10,000원을 줬죠. 근데 거기 보면은 공시지가 공시 기준일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줬어요? 10%. 여기 시점 수용하는 거는 그때 알려드렸죠. 5% 아니면 몇 프로 준다고요? 10%. 5%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00분의 105. 10%가 상승했다 그러면 100분의 110 계산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5%면은 1.05고요. 10%면은 1.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시점 수용은 1.1이 되겠죠. 인근 지역에 소재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되죠. 그 비교표가 옆에 나와 있죠. 자, 표준지는 다 100으로 줬잖아요. 대상 토지에 대한 조건을 보게 되면 가로 조건이 90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이 되는 쪽에 이제 표준지가 들어가 여기에 대상 토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분의 90이겠죠, 걔는. 100분의 90이면 얼마겠어요? 0.9잖아요. 그죠? 그러면 0.9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가면 다시 또 획지 조건에 100분의 90 조건이 하나 또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0.9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비교할 게 요거 3개밖에 없잖아요. 그 실전도 이렇게 3개밖에 안 줘요. 그러면 1.1 곱하기 0.9 곱하기 0.9를 때리시게 되면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0.891이 나오죠.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0.891 하게 되면 8,91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답이 5번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하죠? 네? 그 요령만 알면.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태반이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틀린 거를 이제 보완하느냐가 중요하죠. 틀린 거를. 예, 그래서 보완해서 다음 주에 오늘 맞으신 점수보다 4개를 더 맞출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씩 올려가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노력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실수록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